정말 소름 돋는 하루였어요. 벨 누르기 전에 제 손부터 무너졌거든요. 초인종 위에서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데 그 떨림이 딱 제 심장 박자였어요. 띠딱, 띠딱. 그 사이로 문틈 아래에서 술 냄새와 향수 비슷한 냄새, 달달하고 톡 쏘는 과일 냄새까지 뒤섞여 올라왔어요. 제 집이었잖아요. 서류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억으로도. 아이 울음이 한 번, 누군가의 웃음이 두 번, 잔 부딪히는 소리 세 번. 건배. 야, 미쳤다. 사진 찍자. 아기는 어딨지? 잠들었대. 조심해. 아들의 목소리는 안 들렸어요. 제 귀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들릴 게 없어서 안 들린 거죠. 그때 문이 확 열렸어요. 경첩이 마른 기침하듯 삑 하고 울더니 문짝이 제 이마를 스치고 쾅 하고 멈췄어요. 저는 그대로 뒤로 주저앉았고 손주 주려고 사온 딸랑이랑 고래 모양 수건이 든 봉지가 바닥에서 굴렀어요. 고래 수건 눈동자가 복도 불빛을 받아 번쩍했는데 그 작은 눈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아니야. 라고. 문 앞에 선 며느리 한서진 놀라기는커녕 짜증이 먼저였어요. 아, 사람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들어오고 서 계세요? 그 말투, 그 속도, 그 얄팍한 공손함. 저는 순간적으로 제 위치가 어딘지 아주 정확히 알았어요. 손님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밖의 사람. 문턱 밖, 경계선 밖, 나중에로 미뤄둬도 되는 사람. 그날 밤 돌아와서도 눈이 안 붙었어요. 시계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제 속에서 물 한 바가지가 출렁, 출렁했어요. 내가 문을 잘못 두드렸나? 아니면 문이 나를 밀어냈나? 한참 뒤에서야 답을 얻었어요. 제가 두드린 건 문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30년, 40년 동안 쌓아 올린 우리의 기억. 기쁨, 싸움, 화해, 집밥 냄새, 빨래 삶는 냄새, 웃음 그게 문이었는데 누군가는 그 문을 다른 색으로 칠해버렸더라고요. 여긴 이제 우리 색이야. 하고. 그날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사람 아니었어요. 익숙함이 낯설게 변하는 속도였어요. 어제까지 내 편이던 것이 오늘 내 등을 떠밀어버리는 그 속도. 그리고 그 속도에 제가 아무 준비가 없었다는 사실. 입술이 바싹 말라붙고 혀끝이 쓴맛을 올릴 때 저는 그제야 제 안에서 뭔가 조용히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아, 이건 그냥 서운함이 아니구나. 이건 경계의 문제구나. 엄마, 들어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기다렸던 제가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기다릴 수 있죠. 다만 그 말이 나올 자리를 다른 것들이 가로막고 있었을 뿐이에요. 편함, 언성 없음, 나중에. 그 세 가지가 좁은 현관을 꽉 막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문 안으로 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제 손에서 미끄러진 고래 수건만 멀뚱히 바라봤어요. 아이러니하죠? 손주 줄 수건을 손주 집 앞에서 제가 주워들지도 못했다는 게 그때 마음속에 한 문장이 새겨졌어요. 아, 내가 여긴 손님이 아니구나. 손님이 아니라면 뭘까요? 주인이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한동안 스스로에게 거듭 물었어요. 주인은 뭘 해야 하지? 그 답이 아주 나중에 아주 단호하게 제 앞에 서게 됩니다. 제 이름은 박은심 72. 남편 강명수와 살아요. 둘 다 평생 남도와 밥 벌어먹고 살았어요. 저는 학교 미화원으로, 남편은 택시로. 한 푼 두 푼 손가락 마디 꺾이는 소리 들으며 모았죠. 아들 최도윤은 제 마흔 즈음에서야 겨우 안착해준 아이예요. 그전엔 3번, 4번 놓쳤어요. 이름도 못 불러보고 놓친 생명들이 제 등에 아직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윤이는 저한테 그냥 아들이 아니었어요. 견딤의 증거였죠.
그 아이가 6살이었나 시댁에서 파도가 일던 날이 있었어요. 말이라는 파도요. 시누이 셋이서 가림막처럼 서서 저를 몰아붙이던 날. 대가 끊긴다. 운이 안 좋다. 너 때문 같은 말들이 공기를 눌렀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사람이 부서지는구나 싶었죠. 그때 아주 작은 방패 하나가 저 앞에 딱 섰어요. 도윤이었어요. 조그만 팔을 쭉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럼요, 제가 못 잊죠. 그날 저는 배웠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은 윤기난 문장 아니고 누군가 내 앞에 서서 멈춰요라고 말해주는 한마디라는 걸. 그 도윤이가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한서진. 똑똑하고 할 말 또박또박하고 계획이 분명한 친구였어요. 임신 소식 듣고 제가 웃으면서 울었어요.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라 제가 우니깐 냄비에 물 올리더라고요. 국 끓여 먹자. 그게 남편 방식의 축하였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엄마, 우리 집 좁아요. 애까지 오면 진짜 꽉 차요. 부모님 댁 넓잖아요. 집 바꾸면 안 될까요? 처음엔 흔쾌히, 정말 흔쾌히 그래. 했어요. 커서도 내 앞에 서주던 그 아이가 이번엔 가족을 위해 서는 거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따라붙었죠. 리모델링은 싹 해야 해요. 전체요. 공사하는 동안은 부모님은 잠깐 밖에서 지내시는 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지. 아들이 눈을 피했어요. 그게 집사람이 힘들어해서요. 그리고 둘이 지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말 칼끝이 아니고 솜 같았는데 솜이 물 먹으면 더 무겁다고 하잖아요. 제 가슴에 그런 식으로 훅 들어와 박히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사흘. 잠은 반이반도 못 잤어요. 한밤에 뜨거운 방에서 식은 등줄기로 땀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겪어보셨어요? 그 다음 모텔. 빨래를 어디서 해야 하나 끓여 먹던 국을 어디서 데워야 하나 그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무너뜨려요. 아들이 비용 드릴게요. 했지만 그 돈이 내 혀끝을 더 쓰게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디든 다녀오자. 강원도라도. 그래서 갔어요. 충동처럼. 방 한 칸, 저녁 노을, 바다에 비친 택시 불빛 같은 것들. 우리가 우리를 챙기는 방식으로 일주일. 그렇게 버텼어요. 돌아와 보니 이사는 잘 됐고, 서로 집을 바쳤고, 법적으로도 정리됐고, 제 몸도 마음도 그럭저럭 안착했어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오니 청소가 쉬웠고, 시장은 멀었지만 버스 2번이면 닿았고, 남편은 주말마다 같이 국거리 장 봤어요. 괜찮네. 이 정도면, 살만해. 그런데 추석이 왔어요. 긴 연휴 내내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하니 요즘 바이러스 유행이라 100일 지나고 오세요. 100일. 알아요. 애 돌보는 거 예민하고 감염 위험도 있고. 저도 애 엄마였고 할머니니까요. 그래서 현금 1,000만 원을 봉투에 넣고 장난감도 사고 집 앞까지 가서 그냥 건네주고 돌아오자 했어요. 얼굴 안 봐도 돼요. 그냥 축하만 하고 마음만 남기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떠들었죠. 모유 끊었대. 술 마시려고. 시부모한텐 아직 애 안 보여줬다던데. 그 말이 제 귀에서 쩍 하고 갈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안에 어떤 경첩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첩 소리는 현관문이 아니라 제 믿음이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을 때 제 이마를 스친 문짝은 사실 문이 아니었어요. 경계였어요. 그 경계가 제 이마를 밀쳤죠. 저는 넘어진 채로 바닥에 손을 짚었고
손바닥이 타일 줄눈을 긁었어요. 거기서 나는 가느다란 스침소리 샥샥, 그 소리가 제 마음을 긁었죠. 서진이는 말했어요. 아, 왜 여기에 계세요? 들어오시지. 말은 그랬지만 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들어오려면 제가 비켜야 했죠. 저는 그때 늦게 배웠어요. 사람의 말은 몸이 먼저 말한다는 걸. 거실엔 잔이 반쯤 찼고 과일이 반쯤 깎여 있었고 웃음은 반쯤 취해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한미정이 앉아 있었죠. 서진의 엄마, 제겐 안사돈. 남편 강명수가 조용히 목을 가다듬더니 탁자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딱 한 번 두드렸어요. 탁. 오늘은 그만하시죠. 아기 집입니다. 한미정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돈, 요즘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스트레스 좀 풀게 해줘야죠. 어르신도 같은 여자셨잖아요. 같은 여자였다가 어른이 됐죠. 그래서 아는 게 있어요. 힘들수록 선이 필요해요. 선은 우리가 정하죠. 이 집은 우리 애 집이에요. 그때 저는 웃었어요. 서류 보여줄까요? 우리 집이에요. 말은 여기로 흘렀고 공기는 저기로 끌려갔고 도윤이는 사이에서 눈을 숙였어요. 그 아이가 6살 때 제 앞에서 방패였는데 40이 된 지금은 침묵이더라고요. 서진이 잔을 들어 올리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분유가 더 영양가 많습니다. 요즘엔 다 그래요. 어머님 옛날식 고집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최신식 좋아. 좋은데 저는 숨을 고르고 예의는 구식이 없어. 그 말에 서진이 눈동자가 한 번 흔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말의 칼끝을 눌렀죠. 그럼 우리도 한마디만요. 전화 너무 자주 하시고 갑자기 오시고 산모 입장에서 불편해요.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치자. 나도 고칠게. 근데 한 가지는 우리 같이 고치자. 뭔데요? 누군가 넘어졌을 땐 괜찮으세요? 가 먼저 나와야 해. 누가 문으로 밀었든 문이 밀렸든. 그 순간 한미정이 하하고 웃으며 제 말을 가로질렀어요. 사돈, 너무 예민하세요. 세대 차이죠. 요즘은 편한 게 제일이에요. 편한 것, 편한 말, 편한 태도. 모든 게 편함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 오래 묵힌 물건을 꺼내듯 오래 묵힌 문장을 꺼냈어요. 좋아요. 편한 대로 하세요. 대신 우리도 편한 대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싸우지 말고 정리하자. 미워하지 말고 경계 세우자. 소리 지르지 말고 행동하자. 다음 주에 청소를 도와주러 갔어요. 현관문엔 종이가 붙어 있었죠. 엄마, 비번 예전이랑 같아요. 들어오셔서 청소해 주세요. 저희 영화관. 저는 그 종이를 한 번 더 읽었어요. 엄마라는 호칭과 청소라는 명령이 같은 줄에 붙어 있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부탁인지 지시인지 사랑인지 편의인지. 들어가 보니 방 하나가 게스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침대가 2개, 같은 모델이 거실에 또 하나, 냉장고 2대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고 세탁기도 각각, 컵도 세트로 2벌, 소파도 색깔만 다른 2벌. 이건 왜 다 2개야? 각자 쓰면 편해요. 서진이 툭 던졌어요. 남편이 낮게 웃음 섞인 숨을 내쉬더니 제 쪽으로 눈길을 슬쩍 보냈어요. 여보, 우리도 각자 쓰자. 뭘? 선. 그날 우리는 구석구석 닦고 재떨이에서 담배꽁초를 2개 발견했어요. 집에서 담배는 안 피운다고 했는데 창틀 사이에 끼인 과자 부스러기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거겠죠. 아기 있는 집이 맞나 싶었어요. 청소를 끝내고 전화를 했어요. 다 끝났다. 아,
그럼 저희 늦게 들어가요. 알아서 밥 드시고요. 그 말이 참 신기했어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알아서가 먼저 나오기도 하는구나.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알아서 하자. 어떻게? 문장 대신 절차로. 절차? 남편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셈을 했어요. 첫째, 도어락. 둘째, 전출 신고. 셋째, 이사 예약. 넷째, 정막. 시끄럽게 안 하고 조용히 하자. 저는 남편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자야 하니까요. 우리도 어른이니까요. 소리로 이기지 말고 질서로 이기자고요. 그 사이사이 제 안에서는 엄마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굴었나? 같은 질문들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런 질문도 필요해요. 그래야 제가 저를 놓치지 않죠. 근데 그 질문 끝에 남은 건 한 문장이었어요. 예의는 유행이 아니다. 그럼요, 각자의 냉장고, 각자의 세탁기, 각자의 침대. 서로 편하면 좋죠. 대신 하나 더 하자고요. 각자의 선. 서로의 선을 넘지 않기. 서로의 삶을 편의로 소비하지 않기. 서로의 시간을 항상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그 합의가 빠진 편함은 사실 무례의 다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절차대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도어락을 교체하는 기사의 드라이버 소리 위인가 제 속에 박힌 못들을 하나씩 빼내는 소리 같았어요. 관리사무소 유리창 앞에서 펜촉이 전출 신고서 위를 스칠 때 제 등허리를 시원하게 훑고 지나간 건 분노가 아니라 정리였어요. 이사 예약 확인 문자가 띠링 울릴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가르침이야. 소리 지르는 가르침이 아니라 배우게 만드는 가르침. 그날 밤 저는 고래 수건을 다시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 수건 눈동자가 이번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맞는 집으로 가자. 남편 강명수가 말했죠. 여보,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리야. 정리할 땐 칼이 아니라 도장이 필요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짰습니다. 도윤이 부부가 태국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거든요. 일주일간 비는 집. 그게 바로 기회였죠. 우선 도어락부터 바꿨습니다. 기사님이 드라이버를 돌릴 때 나는 소리 위잉, 찌직, 딱. 그게 제 속에서 꼬여있던 실타래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죠. 이제 지문으로 여세요. 번호 잊어버릴 일 없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이제 사람도 잊을 필요가 없어요. 번호 잊는 것보다 사람의 예의를 잊는 게 더 큰 죄거든요. 그 다음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전출 신고를 하려니까 직원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댁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죠. 예. 오늘부로 전출입니다. 철도역 매표소 도장 찍히듯 딱 하고 붉은 도장이 서류에 박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저는 손바닥으로 살짝 서류 위를 눌러봤어요. 그 붉은 잉크가 번져서 제 손바닥에 묻는 느낌. 마치 제 속 깊은 곳에 있던 분노가 이제 서류로 옮겨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삿짐 예약. 네, 22층에서 집 내려서 1층으로 내리면 되죠? 예. 그냥 다 내려주세요. 1층 화단 앞에 두면 돼요. 네. 다요? 다요. 남김없이. 남편은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이제 소리 없는 복수를 하는 거야. 욕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절차만으로.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래 수건을 무릎에 올려놓고 수건 눈동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이 저를 말없이 응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속삭이는 듯 했죠. 할머니, 이제 맞는 집 찾아가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포장이사 트럭이 도착했고 이삿짐이 하나둘 내려왔어요. 침대, 소파, 냉장고, 세탁기, 아이 장난감, 옷더미, 책박스. 전부 1층 화단 앞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사 나가나 봐요? 글쎄요, 집주인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때 도윤이 부부가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얼굴 그대로 피곤한 기색 대신 분노로 붉어진 얼굴이었죠. 며느리 서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둑도 아니고 어떻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짐을 다 꺼내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차분히 말했죠. 남의 집? 여긴 우리 집이야. 내가 들어와서 살던 거지. 엄마, 저희 짐을 왜 다 장모님 집에 갖다 놔요?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죠. 내 장모가 같이 살고 싶다 했잖아. 너희는 미적거렸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거다. 불만 있니? 안사돈 한미정이 팔짱을 끼고 나섰어요. 사돈,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애들 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렇게 함부로.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함부로?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건 함부로가 아니고 뭐였죠? 도윤이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 볼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안 보면 되지. 부모 안 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까? 달라질 거라고 믿니? 그날 밤 그들의 짐은 사돈네 집 마당에 그대로 쌓였고 우리 집은 텅 비어 조용했습니다. 대신 제 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분노와 서글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 집에 다시 들어가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낯선 사람들의 소음 대신 제 삶의 냄새가 돌아왔다는 게 2주가 지났을까요? 도윤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어요. 화장실도 좁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그냥 내가 선택한 결과 감수해야지. 우리 탓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번엔 안사돈 한미정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에 기름이 살짝 발려 있더군요. 사돈, 애들한테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혼 좀 낼게요. 그러니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기회라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건데요? 제가 무릎 꿇게 할게요. 진심으로 사과할 거예요. 그날 저희 집 현관 앞에 며느리 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애 데리고 찾아뵐게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니 고맙네. 근데 어쩌니? 이 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작은 집은 이미 전세 나갔고. 그 순간 서진이 표정이 굳어지더니 벌떡 일어나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안사돈 얼굴도 일그러졌고요. 그러나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는 못했어요. 도윤이는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6살 때 방패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기 그림자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분노를 북돋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윤이는 다시 처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리모델링된 집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고 그제야 알았어요. 내 자식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구나.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은 기묘하게 조용했어요.
예전엔 주말마다 들려오던 아들 발소리, 며느리의 말투, 손주의 칭얼거림 대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창밖 바람 부는 소리만 가득했죠.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집에 살려고 그렇게 애써온 걸까?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조용하라고 애쓴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편해요. 누가 우리 마음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소리는 더 이상 없으니까요. 도윤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 애가 전화를 걸면 혹시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일부러 전화기 볼륨을 낮춰놓고 살았어요. 근데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어요. 침묵은 생각보다 무거운 거더라고요. 말 없는 자식, 웃음 없는 손주. 그 무게가 한밤중에 제 가슴을 눌러왔어요. 남편은 담배를 오래 끊었는데 그 무렵 다시 담배를 한 대 물더군요. 제가 말렸어요. 당신 담배 끊은 지 몇 년인데 지금 와서 왜? 그가 짧게 대답했죠. 숨 좀 쉬고 싶어서.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숨을 쉬려는 게 연기를 들이키는 거라니. 우리가 참 멀리도 돌아왔구나 싶었어요. 밤마다 제 손은 자연스럽게 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주 주려고 사둔 고래수건. 아직도 비닐도 안 벗겼어요. 언젠가 이걸 꼭 손주한테 씌워줄 날이 있겠지? 스스로 그렇게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았어요. 아마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도 이상하게도 그 고래수건은 저한테 희망 같았어요. 희망은 꼭 이뤄지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을 버티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 수건 덕에 아직도 엄마로서 끝난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그러죠. 내 자식만은 다를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6살짜리 방패가 제 앞을 막아줬을 때, 20살이 돼서도 저를 끌어안고 울어줬을 때,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다르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나를 남처럼 대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결국 똑같더라고요.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처가와 얽히고, 자기 편한 쪽을 선택하면서 자식은 부모를 남으로 두기 시작해요. 그게 본능인지, 사회의 흐름인지, 아니면 그냥 편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희생을 했는데, 어떻게 날 남처럼 대하냐? 밤마다 스스로 되뇌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오히려 깨달음이 오더군요. 자식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우린 그저 잠시 빌려 키우는 존재일 뿐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내 손에 안겼을 때, 그건 시작이 아니라 이미 잠시였던 거예요. 언젠간 떠날 아이를 내가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제 남은 삶이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할 시간, 제 몸 하나 돌보는 일, 작은 집에서 꼭 키우는 재미, 아침 햇살에 국 끓는 냄비 소리, 그게 제 삶이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손주. 다 소중하죠. 하지만 더 이상 저는 제 노후를 그들 손에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저와 남편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가르침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으며 이렇게 중얼거려요. 오늘은 나를 위해 산다. 예전 같으면 아들 반찬 뭐 해줄까? 며느리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손주 입에 맞을 간식은 뭘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채웠겠죠. 근데 이제는 저를 위해 책을 펴고 남편과 산책을 하고 가끔은 버스 타고 시장에 가서 꽃 한 송이 사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움도 욕심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손주가 스스로 저를 찾게 된다면 그때는 웃으면서 맞아줄 수 있도록 건강하고 단단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언젠가 남이 됩니다. 대신 남은 인생은 분명 여러분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저는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늦게 깨달아도 괜찮아요. 아직 남은 날이 있고 그날을 제가 어떻게 쓰느냐가 제 몫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서운함과 배신감에 가슴이 미어진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내 편이 되어주면 된다. 그게 제가 일은 넘어 깨달은 가장 단단한 지혜입니다.